오늘은 평생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의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카이스트에서요. 융합인재학부를 새로 만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과 그리고 졸업 기준 등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우선 기사의 제목을 보면은요. ABCD 학점 없애는 대신 책 100편의 서평을 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언론으로도 많이 접했던 정재승 교수님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무엇보다 학점을 없앤 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러면 뭘로 평가하느냐? 바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통과 또는 탈락, 패스 앤 페일로 기록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졸업 요건도 굉장히 특이해요. 우주, 자연, 인간, 사회, 기술, 예술 등에 대한 명접 100권을 읽고요. 감상평을 남겨야 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온갖 분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문학을 넘나드는 예술까지 거기에 관련된 명접 100권을 읽고 어떻게 보면 서평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웃풋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감상평은요, 몇 장짜리 독후감 수준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2시간 분량의 영상에 책에 관한 자신의 감상을 담아 유튜브에 올리거나, 여러분 굉장히 뭔가 지식 컨텐츠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런 것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웅이사의 하루 공부의 굉장히 확장판, 학술적인 그런 느낌의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아니면 원고지 50장 분량의 서평을 써야 한답니다. 와, 원고지 50장. 이걸로 하면은 보통 한글로 따졌을 때, 워드 같은 걸로 따졌을 때 한 A4 15장에서 20장은 기본적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 분량의 서평을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이걸 딱 읽었을 때 우선 되게 뿌듯했던 게요. 제가 참가하고 있는 독서 모임 싱큐온, 그렇죠? 책값을 제외한 무료 독서 모임인데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분들은 벌써 1년 6개월여 전부터 이렇게 해오시고 있으셨죠. 그리고 싱큐온은 한 달에 2권씩 읽었는데 그러면 1년에 24권이 되고 이 학부가 4년이니까 곱하기 4를 하면은 88권이 되죠. 읽는 책의 권수도 얼추 비슷합니다. 근데 아웃풋에 있어서는 카이스트가 훨씬 빡세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인풋을 넘어 아웃풋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기존 대학에서 시험 보고 학점 받고 그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이러한 과정이 더 편하실까요?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 다소 부담스러운 과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수준까지 깊이 있게 책을 읽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게 뒤에서도 나오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려면은 이렇게 깊이 있게 책을 읽게 해야 된다는 거고, 깊이 있게 책을 읽으려면 이렇게 아웃풋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뭐 공학계열, 카이스트면은 이제 공대 계열의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그곳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꼭 공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이라든지 인문과학이라든지 이런 폭넓은 분야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기 위해 이렇게 아웃풋씩 공부를 한다. 설명을 잘함으로써 팀워크가 생기고 그것으로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나 혼자 일할 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취업 이력서마다 학점 기재란이 존재하고 대학원 진학 시에도 졸업 평점, GPA를 필수로 요구하는 국내 상황에서 무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교수는 한국이 발전하려면 구직자의 단순한 성적보다는 실제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선발되는 문화가 생겨야 한다며 카이스트의 혁신이 그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그죠? 이런 식으로 성적을 평가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로 이거죠. 한국이 발전하려면 단순한 성적보다 실제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즉 정재승 교수님에 의하면 어떤 말인가요?
이렇게 100권의 책을 읽고 아웃풋을 하는 게 유튜브로 또는 서평으로 실제 역량을 들이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카이스트 교육의 혁신이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카이스트 나오면 사실 취업 잘 되잖아요. 또 공대가 얼마나 그쵸?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 되나요? 그런데 이제 카이스트가 생각하는 거죠. 미래의 리더십, 그러니까 더 큰 목표, 그걸 위해서는 단순한 성적보다 실제 역량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실제 역량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실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다방면의 독서를 깊게 아웃풋하는 이런 과정의 교육이 필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학문간 장벽을 넘어 다양한 지식을 섭렵하고 접목하는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문제 해결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그러니까 다방면의 독서를 하는 건 뭐예요? 그쵸?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문제 해결형 인재. 앞으로의 문제점들은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분야와 접목된 문제라기보다는 엮여있는 문제일 확률이 높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인슈타인 책에 빠져가지고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실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고요. 왜? 독서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맥락적 사고로서 그만큼 책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한 발 더 나아가서 다양한 독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카이스트의 변화를 굉장히 응원하고요. 굉장히 맞게 적합하게 달려가고 있다. 국내 어느 대학보다도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이러한 좋은 교육, 좋은 취지의 이런 학습 방법들을, 과정들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카이스트에 들어가기에는 현재 내가 나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수능이나 뭐 내신이나, 제가 정확히 요즘에 입시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본질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본질. 우리가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웃풋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독서 말이죠. 그래서 평생에 가져야 할 단 한 가지의 습관을 한 가지 말하자면은 그게 무엇이냐? 바로 다양한 독서입니다. 저희 하루 공부를 이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 말이 탁 뭐가 하나 떠오르실 거예요. 어떤 키워드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폴리매스. 박학다식한 사람. 세 개의 분야를 두루 섭렵하고 있는 사람. 10% 이상. 그쵸? 그것이 바로 폴리매스인데, 폴리매스적 독서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폴리매스적 독서에 대해서 다른 책, 스탠퍼드 인문학 수업이라는 책에서는요, 이 독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요. 그러니까 다양한 독서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그 두 가지 독서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직업으로서의 독서, 다른 하나는 교양으로서의 독서인데, 직업으로서의 독서는 이런 겁니다. 기술, 통계, 외국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책을 읽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드 스킬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술과 통계는 빠르게 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걸 결국 사용하는 사람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팀을 꾸려서 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팀워크, 의사소통, 설득 능력, 동기부여 능력, 심리를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 스킬인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올 수 있느냐? 교양으로서의 독서, 인문학적인 독서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균형을 잡혀있는 독서를 해야 된다. 즉 다양한 독서와 연결이 되죠. 폴리매스적 독서, 이 개념하고 어울리는 것이고, 카이스트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공부 과정,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워라는 책에서 일부분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무리 과학이라고 할지라도, 과학의 가장 순수한 수학과 물리학이라 할지라도요, 그 과학보다 더 넓은 세상과의 연관성,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 종교, 문화, 이러한 것들이 과학에 미치는 영향, 연관성이 하찮지 않다.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의 다른 부분들과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과학을 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문화, 현실의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과학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도 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읽게 하는 거죠. 우리 과학자와 비과학자는 어떤 가치들과 목표들을 과학적 노력에 부여할지 선택해야 한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노벨상을 타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었던, 정말 판을 뒤흔드는 그런 이론을 낼 수 있었던, 물리학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에는 바로 그부터가 폴리메스였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전쟁이라는 아인슈타인 전기책을 보면은 얼마나 폭넓은 독서를 했는지, 데이비드 휴임도 읽고요, 데카르트도 읽고요, 서양 철학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철학자들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뉴턴의 영향만 받고 독일 과학계, 영국 과학계의 영향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을 참고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이 문과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되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현재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직군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데이터와 세상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데이터와 세상,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종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라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죠?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웅이사의 하루 공부를 올리면 이제 관리자들은 조회수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시청 시간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들의 그런 나이, 연령대 등도 볼 수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너무 많으니까, 로우 데이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을 필터링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기술이죠. 코딩도 알아야 되고, 엑셀도 알아야 되고, 프로그래밍, 통계,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또 여기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툴일 뿐, 그러니까 도구일 뿐이지,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원하는 데이터를 도출할 그런 툴일 뿐이지,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라는 건 뭐냐? 비즈니스적 관점. 비즈니스적 관점이라는 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어떻게 참여자를 늘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의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툴, 도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문학, 이런 분야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데이터 부분, 이 데이터 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자동화가 더 많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바뀌고 자동화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세상, 비즈니스적 관점, 인문학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간에 대한 통찰이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남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데이터와 세상을 잘 연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통계, 두 번째, 기술, 이제 코딩 프로그래밍 같은 거고, 이 통계가 SPSS 같은 통계 툴이 있거든요. 엑셀 같은 거. 그 다음에 인문, 여기가 이제 인문학이 되겠죠. 예술 분야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이제 모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전부 1%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최대한 상위권 안에 들면서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일부분에 치우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통계는 1%인데 기술과 인문은 예를 들어 90%예요. 이런 것보다는 통계와 기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상위 10%고, 인문 같은 게 상위 5%, 1% 이러면은 이런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쓰신 저자님께서 문과 백그라운드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었는지, 자신이 문과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이과생들과 비교했을 때 통계와 기술 부분은 약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분야를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요. 그러면서 인문학적인 통찰 부분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서 인정받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중요해지는 것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인문학적인 능력이다. 그러니까 요는 뭐예요, 여러분? 교양으로서의 독서, 직업으로서의 독서, 그리고 카이스트가 추구하는
공학, 사회과학, 예술, 인문, 다양한 독서 100권을 해야 졸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폴리매스적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폴리매스적 독서를 내 평생의 습관으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한 살이라도 일찍 가져갈 수 있을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인슈타인에게 돌아가서 오늘날 그가 어떻게 그 천재의 대명사로 불릴 수 있었는지, 그죠?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앞에서도 간략하게 얘기했듯이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상대성 이론이라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건 폴리매스적 독서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인슈타인이 심미적 기준을 사용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심미적 기준이래요. 그가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도록 이끈 일련의 추론은 어떤 실험이나 수학적 계산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그쵸? 어떤 실험이나 수학적 계산, 그러니까 뭔가 자연과학, 물리학 이런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 과학적 설명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에서 시작됐다.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되는 개념 사이에 이런 간극이 있다는 것은 옳아 보이지 않는다. 말이 어려운데요. 한번 계속 읽어가 볼게요.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에 퍼뜩 든 생각이 아니라 수년간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심한 결과였다. 우리는 무엇이 이 사태를 촉발했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철학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철학자들. 그래서 데이비드 흉도 나오고 막 데카르트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그들이 막 물리학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상대성 이론의 혁신적인 그런 이론의 발상을 떠올리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철학자들의 영향이 매우 컸다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친구들과 함께 철학책을 읽고 그에 대해 토론하기를 좋아했다. 철학책을 읽고 토론하기를 좋아했대요. 그래도 아인슈타인은 기본적으로는 물리학, 수학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죠.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네요.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과학이었지만, 그쵸? 그들이 살았던 세대에는 지적 교육이 여전히 폭넓었고 인문학이 기술적 전문 지식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세계관, 전제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조금 어려운 말로 전이해 이런 용어를 쓰는데, 어떤 순수한 과학을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기저에는 어떤 믿음 체계 같은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전이해. 그래서 그거는 뭐 국가의 영향, 사회의 영향, 가정의 영향, 아니면 종교의 영향, 이런 것들로부터 자칫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전이해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주적 종교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튼 이 아인슈타인 전기를 쓴 책 저자가 볼 때 인문학과 과학, 여기선 자연과학이겠죠? 이거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SF 소설이나 우리가 영화를 보고, 그쵸? 거기서 영감을 받은 엔지니어들이 실제 뭔가를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공상과학에서 뭐 하늘을 떠다니는 차, 그게 막 30년, 40년 전에 이미 인간의 상상력 속에서 소설에서 막 구현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난 이 현실에서 구현이 막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막 드론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소설, 문학, 인문학적인 그런 책들을 통해서 영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영향을 받은 인간의 상상력, 세계관, 믿음, 전이해가 이런 과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이 막 100% 맞고 이런 건 또 아니죠. 그리고 철학이 100% 무용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 철학과 과학이 계속해서 대화를 해가면서 과학도 역시 제 스스로 만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음을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문학과 과학에 그렇게 선순환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소결을 맺지 않을 수 있을까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생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습관인데요. 폴리매스적 독서, 폴리매스 독서법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방식으로 말하면 직업으로서의 독서와 교양으로서의 독서, 이것을 꾸준히 가져가자. 저희 독서 모임 싱키온에서 한 달에 2권 읽기 운동을 하고 있죠. 최소 1권 읽기.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면 어떨까요? 한 권은 직업으로서의 독서를 하고 또 한 권은 교양으로서의 독서를 하고 말이죠. 물론 어느 시기에는 이 직업으로서의 독서에 좀 더 집중할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교양으로서의 독서에 집중할 시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내가 뭐 취직을 앞두고 있다, 재취업을 앞두고 있다, 이직을 앞두고 있다 이러면 직업으로서의 독서 이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또 집중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 교양으로서의 독서를 우리가 해야만 나중에 더 종합적인,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놓치지 말고 한 달에 한 권은 그래도 꼭 읽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드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를 소개해 드려 봤어요. 이 폴리메스 독서법과 관련해서요. 카이스트의 변화, 융합인재학부가 신설되는데 잘 되고 4년 후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 제일 잘 나가는 직종이 폴리메스적인 그런 학습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인슈타인의 사례, 정말 이 세상을 뉴턴의 물리학에 이어 물리학의 한 획을 그은 그런 상대성 이론, 그것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문학, 철학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폴리메스 독서법을 여러분들이 꼭 갖추시고 평생의 습관으로 가지셔서 여러분만의 각자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웅이사이하루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